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황시투안,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신이 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틀 안에 살면서 틀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틀을 볼 수 있다면 틀을 선택할 수 있다. 틀 바꾸기에 대해 함께 배워보자. 환경이 변하면 의미도 변한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의미를 바꾸는 방법을 환경의 틀 바꾸기라고 부른다. 환경의 틀 바꾸기는 환경 재설정, 시간 재설정, 입장 재설정, 인과 재설정,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환경 재설정. 많은 사람은 좌절을 겪을 때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실패를 맛보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환경을 재설정하면 사람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고 더욱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아이가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이 거슬린 것은 당신에게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열심히 책을 읽는 것은 아주 좋은 행동이야. 하지만 지금 아빠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단다. 혹시 다른 방에 가서 읽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다른 방에 감으로써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 시간 재설정. 누구나 과거에 한 번쯤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본인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현재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다. 미래의 시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다를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리라 생각한다. 이게 바로 시간 재설정의 매력이다. 사람들의 관점을 미래로 이끌어서 미래의 성공한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다. 과거는 이미 완성된 현재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다. 즉,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면 우리는 더 나은 현재를 살 수 있다. 3. 입장 재설정. 입장 재설정이란 위치를 바꿔서 상대방이나 자신이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함께하는 방법이다. 스스로 관점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상대방에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기를 요청해 보자.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럼 당신이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입장만 바꿨을 뿐인데 그는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닌 나의 조력자이자 멘토가 될 수 있다. 4. 인과 재설정. 심리학 연구 결과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은 보통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기보다 외부에서 공격할 대상을 찾아 책임을 전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면 자기 혼자서 어려움에 맞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질책이다.
미국의 유명한 가족치료사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사람은 총 3번의 출생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두 번째는 태아가 자궁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출생을 겪고 자신이 결정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진정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동물의 본능을 따르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줄 모른다. 다음 몇 가지 말들을 살펴보자.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하기 어렵다. 차가 막혀서 지각했어. 거래처가 까다로워서 협상에 실패했어. 익숙한 말들이지 않은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 아직 미숙한 아이와 같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고 보살은 원인을 중시한다 라는 말이 있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자 마인드이다. 원인을 중시하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인과 재설정은 한 사람을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환경의 틀 바꾸기다. 이는 우리가 하나의 틀에만 매여 있지 않고 여러 틀에서 사건의 가치를 따져볼 수 있게 도와준다. 수업 중에 흥미로운 게임을 했는데 게임의 규칙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yes 라고 말하는 것이다. no는 절대 안 된다. yes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서 상대방의 말에 합리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너 진짜 똥 같다? yes. 나는 모든 것에 거름이 되는 존재야. 너 정말 개 같다? yes. 나는 개처럼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지. 너는 진짜 바퀴벌레 같아. yes. 나는 바퀴벌레처럼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 자,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가? 하나의 사물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들이 존재한다. 남들이 우리를 각종 나쁜 말로 욕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언어 속 공격성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 원래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당신은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가 오는 날이면 나의 마음은 먹먹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가 오면 나는 너무 신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 똑같은 날씨인데 느끼는 바는 왜 이렇게 정반대일까? 미국 인지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A, B, C 이론에 따르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사람마다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 자체가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사건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서로 다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견해는 신념이라고 불린다. 신념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서로 다른 행동은 각각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신념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간접적으로 결정한다. 생각하는 것만 바꿔도 인생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한다.
다른 사람의 비판과 질책을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화가 나는가? 그러면 당신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인생은 능동적인가 피동적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의미의 틀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체가 우리 생명의 하드웨어라면 신념은 소프트웨어이다. 사람은 매일 각종 정보를 접하고 뇌 속에 입력된다. 그리고 뇌 속 신념의 연산을 거쳐 하나의 행동을 출력하고 이 행동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가 쌓여서 인생을 구성한다. 사람의 가치도 물건의 가치와 같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매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희노애락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단단히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자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비교적 낮은 자아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휘둘린다. 그들의 감정은 타인 혹은 환경에 의해 조종되며 다른 사람의 작은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자극을 받고 자신이 막대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마치 가치가 불확실한 골통품처럼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외부 평가나 자신이 한 일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한다. 그들은 자기 가치의 결정권을 손수 타인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 리모컨 역시 타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도록 만든다. 자아 가치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의 교육 방식과 성장 환경, 학교 교육,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향 등 여러 가지 간섭을 받는다. 언급했듯이 자아 가치란 한 사람의 자기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갓 태어난 아이의 자기 평가에 대한 평가는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중 부모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 방식은 직접적으로 아이의 자아 가치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통상적으로 다음 4가지 측면이 아이의 자아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수용이 무조건적인가? 내가 무엇을 하든 부모님은 날 사랑해 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생긴다. 둘째, 정서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관심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셋째, 아이가 한 일로 아이의 가치를 매기는가? 아이가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이나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행위이다. 반대로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좌절할 때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한심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는 아이의 잠재의식에 나의 가치는 내가 이룬 일로 매겨지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이야 라는 정보를 심어준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지 말지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아느냐에 달려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이 정체성을 재설정하고 자존감을 복구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아 가치는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대상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다.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자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쉽게 터득할 수 있다.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인 부모로서 아이에게 자주 해줘야 할 5가지 말이 있다. 1. 나는 너에게 관심 있단다. 2.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란다. 3. 너는 유일무이한 존재야. 4. 너는 도움이 되는 존재야. 5. 너는 이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너가 필요해. 앞서 얘기한 5가지 말을 자녀들에게 자주 해준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확실한 방법이다. 아이를 자아 가치관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이를 인쇄해서 집 한쪽에 붙여놓고 매일 마음속에 새기자. 우리의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내린 자기 가치의 평가라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모든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하면 10점인 거고 0점이라고 생각하면 0점인 거다. 신념이 자신의 세계를 결정짓는다. 자신을 사랑하자. 지금 바로 자신에게 새로운 평가를 할 기회를 주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가 자신에게 내린 평가를 바꿔주면 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페스팅거는 한 가지 예를 들었다. 어거스트는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러 들어가며 자신의 명품 시계를 욕실 선반 위에 올려놨다. 이를 본 그의 아내는 시계가 물에 젖을까봐 시계를 식탁으로 옮겨놨다. 그런데 아침밥을 먹으러 식탁에 온 그의 아들이 빵을 집으며 실수로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시계는 고장이 나고 말았다. 아끼던 시계가 고장이 난 것을 보고 어거스트는 화를 참지 못했다. 아들을 회초리로 여러 차례 때리고 아내에게도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어거스트는 아침밥도 먹지 않은 채 집을 나서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다. 부르는 끊이지 않았다. 어거스트는 출근길에 서류 가방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어거스트는 아내에게 전화해 열쇠를 가져와 달라고 했다. 정신없이 서류 가방을 챙겨 회사로 갔지만 출근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했다. 이로 인해 상사에게 된통 혼이 났다. 기분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그는 결국 다른 동료와 사소한 일로 싸우기까지 했다. 하루를 망친 건 어거스트뿐만이 아니었다. 아침에 어거스트에게 열쇠를 주기 위해 급하게 길을 가던 아내는 옆에서 오던 과일 장수를 보지 못해 그의 과일 수레를 넘어뜨려 버렸고 그에게 돈을 배상해 주었다. 그리고 중요한 야구 경기 있었던 어거스트의 아들은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대회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 시계가 부서진 것은 10%,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나머지 90%이다. 당사자가 그 90%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의 하루는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는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격앙된 감정에 지배당해 이성을 잃고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내린 경험은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겐 우리를 감성에서 이성으로 돌아오게 할 또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기도 중 금단 현상이 나타난 한 신도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기도할 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화가 난 신부는 그를 한번 째려보더니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도 중에 금단 현상이 나타난 또 다른 신도도 신부에게 가서 물었다. 신부님, 담배를 피울 때 기도해도 되나요? 신부는 그를 칭찬하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 두 신도가 던진 질문의 의도는 같았지만 얻은 대답은 완전히 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무슨 일이든 두 가지 면이 있기 마련이다. 소통도 그렇다. 흡연과 기도는 사물 속 양과 같다. 어떤 것을 드러내는지에 따라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는다. 기도할 때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여기서 드러난 것은 흡연이기에 신부가 이를 허락할 리 없다. 담배 피울 때 기도를 해도 될까요? 여기에서 드러낸 것은 기도이다. 신부가 기도를 허락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 미국 사회 심리학자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XY 이론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맥그리거는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중 X 이론은 인간은 날 때부터 게으르며 책임을 회피하고 지시받은 것만 이행하며 야망도 거의 없다라는 가설이며 Y이론은 인간은 존중과 신뢰를 받을 때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정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가설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을 자율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Y이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산다. 왜 그럴까?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100점 중 90점 정도밖에 해내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타인이 이룬 90점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모자란 10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는 어떻게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이 해낸 90%를 드러낼 것이다. 그가 나머지 10%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미루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맥그리거의 이론은 틀리지 않았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었을 때, 존중받고 신뢰받았을 때 책임을 진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상대방이 이미 잘 해낸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를 느끼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책임을 지려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언어의 기술이 있을까? 당신은 반드시 자신이 속한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의 언어가 바로 그 큰 일을 해낼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을 조심해보자.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될 것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될 것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인격이 될 것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될 것이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일종의 기술일 뿐이다. 이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저 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마치 한 자루의 칼처럼 말이다. 좋은 사람은 한 자루의 칼로 의로운 일을 할 것이고 나쁜 사람은 한 자루의 칼로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언어가 그렇다. 물론 여러분은 모두 좋은 사람일 것이고 이 언어 기술들로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배우려 하는 사람은 보통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불안함을 다스리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일하자. 우리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언어의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작은 변화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우리 함께 조금씩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자. 지금까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에서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